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그러니까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대부분 고등학생들인 것 같은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나노 사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미터 단위의 물질들을 합성하거나 혹은 벌크 머티리얼들을 나노미터 사이즈로 프로세스를 해서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을 만들어내고요. 또한 그런 독특한 특성들을 활용해서 웨어러블, 근데 웨어러블이라고 제가 제목은 달아놨지만 실제 웨어러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몸에 입는 것처럼 피부에 붙이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몸 안에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뇌 위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뇌입니다. 뇌. 비주얼 콜텍스라고 이게 눈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위인데 이런 데다 붙이기도 하고 혹은 심장 표면에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전자 소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런 바이오 전자 소자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특정 질병 모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대학생들 이상 혹은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오디언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나노 테크놀로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노미터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터 단위에서 앞에 뭐가 분야에 따라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보통 머리카락 지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한 5,000분의 1? 그래서 원자 3, 4개를 늘어놓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이런 나노미터 정도 수준의 물질을 합성을 하거나 혹은 실리콘 웨이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큰 실리콘 웨이퍼에서 나노미터 정도 선폭을 갖는 어떤 라인을 저희가 포토리소그래피나 패터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으면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전자 소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노미터 수준에서 물체들을 만들고 조작하는 기술이 결국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나노 테크놀로지는 사실 이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있습니다. 반도체 인더스트리 혹은 디스플레이 인더스트리죠. 디스플레이도 이런 메모리 반도체나 혹은 최근에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을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딱딱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다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패턴이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거 눈에 보이는 패턴은 사실 굉장히 큰 패턴들이고 요거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몇십 나노미터 미만의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애플에 다시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삼성전자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14나노미터 핀팻 테크놀로지라고 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그 채널 두께를 14나노미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14나노미터 엄청나게 얇은 건데 이제 그거를 이 큰 웨이퍼 위에 이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어서 애플에 납품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런 전자 소자 기술을 몸에다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난치병이나 불치병 혹은 여러 가지 수술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훨씬 더 값싸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리지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리지드라는 단어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딱딱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딱딱한 기판 위에 있는 이런 나노 테크놀로지나 전자 소자 기술을 우리 몸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냐? 저희 몸은 일단 굉장히 많은 뼈들이 조합되어 있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 관절 같은 데서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요. 또한 이 뼈 안에 들어있는 장기들, 뭐 대장, 심장, 뇌, 뭐 기타, 뭐 허파 움직이죠.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뛰고 있고, 허파도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고, 대장 연동 운동 하시는 거 다 아실 거고, 위도 소화할 때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움직일 뿐만 아니라 뇌는 엄청나게 부드러워서요. 실제 저희 먹을 그 연두부 같은 거 먹잖아요. 그 연두부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근육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딱딱한 기판과 기계적 성질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런 딱딱한 기판을 예를 들어 심장 표면에 붙이겠다. 그러면 이 딱딱한 거에서 심장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이 끝에가 뾰족하면. 또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심전도, 뇌파 혹은 장기의 움직임 같은 거를 모니터링 하기를 원하는데, 또한 그걸 가지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서 질병을 진단하고, 그 질병을 진단한 거를 더 나아가서 약물 전달이나 전기 충격이나 컨트롤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딱딱한 전자소자가 이런 심장이나 뇌 표면에 올라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둥그스름한 뇌 위에 딱딱한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딱딱한 전자 소자 혹은 그 나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우리처럼 움직이고 소프트하고 굴곡면이 져 있는 장기나 몸에다가 붙일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는 영어로 인티그레이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융화시킬 것이냐가 이제 키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기술이 저희가 쓰는 나노 테크놀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에서 만든 건데, 실리콘 웨이퍼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딱딱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을 수십 나노미터 정도로 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노트 보시면 종이잖아요. 종이는 굉장히 플렉서블하죠. 저희가 접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팔랑팔랑거립니다. 휴지 같은 것도 보면 팔랑팔랑하고. 근데 종이는 나무에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딱딱하죠. 나무는 꺾으면 꺾이죠.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종이로 만들면 구부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밑에 지금 실리콘 웨이퍼고요. 이 실리콘 웨이퍼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요거 두께는 한 3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 나노미터 정도를 얇게 만들어주면 실리콘도 이렇게 접거나 휘거나 구부릴 수 있더라.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둥그러운 뇌나 뭐 이렇게 뛰고 있는 심장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포멀하게, 저희가 컨포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주 표면에 깨끗하게 이렇게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주 정확한 센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 다양한 전자소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뿐 아니라 갈륨 아세나이드나 기타 여러 가지 반도체 재료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뇌파, EEG는 엔세팔로그램이고요.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 이커그는 그러니까 EEG는 표면에서 나오는 뇌파, 이커그는 이 콜텍스 표면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인공 눈도 만들 수가 있고, 옵토제네릭스라고 해서 광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뇌를 자극하는, 광자극하는 겁니다. 빛으로 자극하는 기술. 인공 피부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입법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모트 헬스케어라고 해서 원격 의료가 있는데, 이제 원격 의료를 하려면 당연히 환자와 의사 선생님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의 정보를 무선으로 병원으로 보낼 것이고, 또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 상태를 딱 보고 무선으로 약물 전달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 환자가 응급 상황이다. 그럼 빨리 약물을 넣어야 되겠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선으로 딱 해서 바로 약물이 들어갈 수 있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기존에 있던 그런 반도체 소자 기술인데, 기존에 있던 반도체 소자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웨어러블한, 임플란터블한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그걸 적합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타 다양한 나노 입자나 테라퓨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나노 입자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병 모델은 간질입니다. 그러니까 뇌 질환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중증 질환 중에 하나가 간질입니다. 간질도 있고 또 하나가 파킨슨스 디지즈가 있죠. 둘 다 프로그레스 디지즈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간질이 그러니까 저희는 흔히 간질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질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질이 한번 와서 발작이 와서 20분 정도 지속이 되다가 그냥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뒤에서 말씀드릴 파킨슨 디지즈 또한 일상생활 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이런 간질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일렉트로드 어레이입니다. 하나가 전극입니다. 메탈로 되어 있는 전극이고 뇌는 뇌파가 나오죠. 뇌파가 나옵니다. 뉴런이라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뉴런들이 파이어링을 할 때마다 뇌파가 나오고요. 그 뇌파를 전극으로 읽습니다. 읽어서 이 큰 뇌에서 이 큰 뇌에서 실제 간질은 전체가 다 비정상적인 뇌파가 나올 때를 발작 증세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 시작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일렉트로드 어레이가 플라스틱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굽힐 수 있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고 또 표면에 굉장히 이런 주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에 이 전극이 잘 닿아야지만 저희가 뇌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뜨면 전혀 뇌파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하고 휘고 소프트한 그런 전자 소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반도체 기술을 쓰는 겁니다. 저희 뭐 모니터나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핸드폰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보통 몇 바이 몇 이렇게 나옵니다. 모니터는 뭐 1064 곱하기 뭐 700 몇십. 그러니까 가로축이 1000 몇십이고 세로축이 700 몇십 개의 어레이 타입, 매트릭스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웨이퍼가 뇌 표면에 이렇게 안 붙거든요. 근데 아까 이 전극과 뇌 사이에 간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뇌파를 저희가 읽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이거를 플렉서블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실리콘을 휘일내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얇게 만들면 되겠죠. 300나노미터 정도로 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엄청나게 얇게 만들면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뇌 표면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전극 어레이를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아까 여기서 이제 간질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파킨슨 디지즈라고 했는데 파킨슨 디지즈는 저 뒤쪽에 웨어러블 전자소재 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일단 심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장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부정맥이랑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두 개가 있고요.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관상동맥이 있고 특히 이 관상동맥이 막힐 때, 막히는 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칼슘이 쌓이거나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혹은 이 안에 지질이 쌓이거나, 그러니까 리피드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이거나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좀 몸무게 많이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혈액을 여기 공급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심장 근육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장 근육이 다 살아있을 때의 활동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런 심혈관 질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정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부정맥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뛰어야 되는데 1초에 한 번 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느리게 뛰거나 굉장히 빨리 뛰는 겁니다. 그게 부정맥입니다.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특히 이제 느리게 뛰는 거는 이 안쪽에다가 저희가 전극을 삽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심장, 특히 요 심실이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실이 굉장히 빨리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빈맥 혹은 아까 부정맥 중에서 이제
fibrillation 혹은 tachycardia라고 하는데 보통 심장이 여기 판막이 있고 요 심방이 한번 뛰고 피가 심실로 내려가고 심실이 또 뛰면 이렇게 피가 서큘레이션이 되는 타입인데 이게 1초에 한 번씩 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초에 한 10번쯤 뛰면은 여기서 펌핑을 하면 피가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워낙 빠르게 펌핑을 하고 있으니까 일로 피가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피가 고입니다. 그래서 피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과 부정맥을 치료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부정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부정맥이란 건 왜 생기냐? 아까 요 심혈관 질환에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쪽 혈관이 죽는다 그랬죠. 이 심장 근육은 굉장히 컨덕팅합니다. 전기가 되게 잘 통하는 거고요. 이 전체의 심장 근육이 다 잘 살아 있어서 굉장히 전기가 잘 흐를 때는 심전도가 저희 병원에 가면 이렇게 딱딱 찍는 그런 심전도가 다 전기 신호인데 그 심전도가 아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죽고 근육이 죽고 그래서 근육이 죽으면 활동도가 확 떨어지면서 이 전기 전도도가 확 떨어집니다. 죽은 티슈와 죽은 티슈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지역을 찾아서 고기를 전기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건 아니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쳐서 고기만 딱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작은 부분을 잘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심장 티슈를 죽여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못 찾으면 이만큼을 다 태워버려야 되고요. 태우는 겁니다. 전기로 태우는 겁니다. 지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으면 여기만 딱 찾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찾냐면 이런 일렉트로드를 찾습니다. 그냥 싱글 일렉트로드고요. 이 일렉트로드를 여기 찍어봤다, 여기 찍어봤다, 여기 찍어봤다 계속 여러 부분을 찍어가면서 전위를 다 측정을 해서 맵을 만듭니다. 전위 맵을 만드는데 당연히 해상도가 좋지 않겠죠. 해상도가 굉장히 나쁘고 부정확합니다. 반면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 혹은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어레이로 고해상도의 센서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으면 이게 확대한 건데 이게 지금 실리콘으로 만든 겁니다. 측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한 픽셀에서 나온 시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응급실 가시면 여기 심전도 찍기 위해서 전극 붙이는데 그럼 이런 전기 포텐셜이 나오죠. 심전도라는 거는 결국 전기 포텐셜이고 이거를 색깔로 바꿔주면 이런 맵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넘어가서 부정맥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심혈관 질환은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다들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고요. 스텐트를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넣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이게 쭉 길잖아요. 길면 처음엔 여기가 막혔다가 그다음에 여기가 막혔다가 그럼 계속 넣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스텐트를 넣습니다. 근데 스텐트를 넣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근데 요건 지금 부풀리는 상태고 부풀리기 전 상태가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근데 부풀리기 전에 이 표면에 스텐트, 메탈 스텐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메탈입니다. 메탈. 여기 보이죠? 엑스레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탈 스텐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혈관 안에 쭉 넣어서 요 막힌 혈관까지 딱 들어간 다음에 풍선을 확 부풀리면 혈관이 확장되죠. 근데 만약 스텐트가 없으면 부풀린 다음에 풍선을 다시 빼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축소시키고 빼내면 혈관이 다시 컴프레스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대, 메탈 지지대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텐트가 보통은 뭘로 되어 있냐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 당연히 녹지도 않고 흡수도 안 되지만 철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징크, 마그네슘, 얼로이로 되어 있습니다. 진코민 아시죠? 진코민? 선전하잖아요. 진코민. 네, 마그네슘도 굉장히 많이. 마그네슘 섭취가 안 되면 막 눈 떨리고 뭐 이런 증세가 있어서 견과류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징크랑 마그네슘인데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얼로이로 되어 있고 징크, 마그네슘, 합금. 그다음에 이 위에 센서들을 저희가 넣습니다. 스마트 센서, 스마트 스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혈류입니다. 결국 이 혈관이 막히냐 안 막히냐는 혈류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혈류 센서가 들어가 있고 혈류 센서 센싱한 거를 메모리 소재에다 저장을 하고 주기적으로 이 스텐트를 안테나로 해서 무선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입자가 들어가서 약물을 전달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한 세리아 나노 입자가 염증 반응이나 재협착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텐트를 이런 아오타 같은 아터리에 넣고 측정을 해보면 플로우 센싱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플로우 센싱한 거를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요거는 아날로그 시그널이잖아요. 저희가 무선으로 할 때는 컴퓨터에서는 다 이진수를 쓰죠.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을 바꿔주면 1, 0, 0 뭐 이런 디지털 시그널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거를 스텐트를 안테나로 해서 무선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받는 겁니다. 몸 안에서 측정한 거를 몸 바깥에 컴퓨터로 데이터를 받고 있는 거고요. 세리아 나노 입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활성산소가 효과적으로 억제돼서 이런 혈관의 세포들을 보호하는 것과, 또한 약물 전달을 통해서 재협착이 혹시라도 됐을 때 그런 재협착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임플란터블이 일종의 웨어러블이죠. 몸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뇌에 들어가거나 심장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수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한번 이 수술을 받고 나신 분들은 다시는 안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저희가 이런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피부 위에서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뇌파나 심전도를 읽는 건 물론이고 기타 바이탈 사인들, 뭐 체온 변화라든지 pH 변화라든지 당의 변화라든지 활동도의 변화라든지 혈압, 맥박 뭐 이런 것들 다 잴 수가 있다면, 저희가 잘 모니터링만 해서 관리만 해줘도 사실 이런 큰 질병이 안 오게 해줄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질병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데 그 재발할지 말지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웨어러블한, 그러면서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피부에 붙이면 되는 그런 디바이스를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청나게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의 컨택트 렌즈라든지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뭐 심전도기, 피부에 붙이는 거, 혈압계, 그래서 뭐 다양한 시그널들을 측정을 하고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근데 몸에 걸치고 피부에 붙이는 방식을 넘어서 신체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다음에 이런 장기에 소집한 데이터로 환자를 진단을 하는데, 그냥 진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한순간에 데이터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측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트렌드를 예측하고 정확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예방의학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심전도, ECG가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일렉트로마이오그램이라고 심전도랑 이 근육의 움직임, 그다음에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까지 포함한 EEG까지 측정할 수가 있고요. 뭐 체온 변화라든지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런 변화도, 그러니까 액티비티나 뭐 수전증 같은 게 있으면 이런 트레머 같은 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LED가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약을 먹을 때가 된다 그러면 LED로 반짝반짝 점등을 해주면서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테나 같은 게 있어야 이제 무선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센서들을 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장하고 빅데이터화하고,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메모리 디바이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널리시스를 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약물 전달까지, 그러니까 뭐 꼭 먹거나 혹은 진단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서 포인트 오브 케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원격으로 바로 약물을 줄 수 있도록 그걸 피부를 통해서 트랜스더멀리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고, 약물 전달되는 걸 다시 측정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웨어러블 헬스케어라는 측면에서는. 요거를 적용한 이그샘플이 파킨슨 디지즈입니다. 파킨슨 디지즈도 또한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그러니까 motion related movement disor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관련된 neurological disorder, 그러니까 뇌 질환인데, 이 뇌 심부에 보면 탈라머스라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서 뉴로트랜스미터인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될 때, 이런 환자들은 보통 티피컬하게 이렇게 트레머가 많이 나오는데, 도파민 분비량이 정상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따라서 근육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규칙적인
수전증 같은 이런 트레머가 오고요. 또한 일반 다른 행동들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렇게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다른 일반 행동들은 굉장히 느리고 이 프리퀀시는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킨슨 환자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외래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머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강으로 먹는 약이 있고요. 그 약을 일주일에 한 번 드십시오. 아니 하루에 한 번 드십시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은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선생님을 만나서 말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개선됐습니까?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게 너무 잘 해결이 안 되면 한 2, 3일쯤 입원을 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환자 상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관찰합니다. 굉장히 정성적이죠. 정량적이지 못합니다. 데이터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먹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지고 특히 이런 파킨슨 디지즈 환자들은 심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기가 사회에서 격리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 약을 과다 복용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런 센서를 가지고 이건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해서 이 트레머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데 이 트레머를 정량화해서 측정을 하고 그 정량화된 데이터를 메모리 소재에다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약물을 실시간으로 맞춤형으로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먹는 약은 하루에 한 번 혹은 하루에 3번 딱 먹어야 되니까 컨티뉴어스하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약만 먹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한다 그러면 저희가 컨티뉴어스하게 약물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조금 심해지면 약물 전달 조금 빠르게 환자 상태가 다시 경감되면 약물 전달 느리게 그래서 부작용 없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나노 입자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카 나노파티클이라는 걸 활용을 하고 이 위에 약물이 담지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히터가 달려져 있어서 온도를 높이면 담지된 약물들이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를 낮추면 담지된 약물들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템퍼럴 센서도 같이 들어가 있어갖고 혹시라도 이 표면에 저온 화상을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템퍼럴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앞에서 파킨슨 환자의 트레머 측정한 것들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여기 지금 패치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그래서 무선으로 이렇게 전송하면 이거 데이터를 무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받고 또 이게 트레머가 너무 심해갖고 이 사람이 아주 막 경련이 극심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면은 알람 시그널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알람 시그널을 병원에 주치의 선생님께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주치의 선생님이 그런 시그널을 받았으면은 약물을 빨리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과량의 약물을 줘서라도 이런 상태를 개선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메일이 간 거고, 또 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저희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 약물 전달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면 여기 안에 나노 입자에 담겨져 있던 약물들이 이렇게 샥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멀 디퓨전에 비해서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고 요거를 이렇게 키고 끄고를 무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리치료입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들은 아직 건강하고 어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저도 가끔 무릎이 아픈데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혹은 어디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관절 같은 게 다치면 정형외과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물리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하거나 혹은 온열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핫팩을 하거나 혹은 이런 적외선 같은 걸로 FAR인데 원적외선 같은 걸로 이제 물리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바쁜데 직장 다니시는데 아버님들 병원에 가시려면 따로 시간을 내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가봤자 한 30분 정도 하다가 오는 건데 일단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이런 물리치료를 웨어러블하게 해서 그냥 평상시에 쉽게 할 수 있다. 병원에 안 가도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일주일에 30분 하던 거를 한 몇 시간씩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훨씬 빨리 낫겠죠.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웨어러블 히터를 만든 겁니다. 더모테라피라고 해서 아티큐에서 관절 더모테라피, 그 열치료입니다. 온열치료.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있어갖고요. 스위치 딱 누르면 지금 IR 카메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절을 히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찜질을 해주는 겁니다. 열 찜질. 그래서 열 찜질을 해주면 요 안에 혈류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런 염증을 치료해서, 그러니까 여기 관절이 아프다는 게 결국 그 관절이 있는데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소프트하고 이 전 관절 영역을 다 감싸야 되기 때문에 고무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성 고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손목도 감쌀 수 있고 뭐 이 무릎도 감쌀 수 있습니다. 무릎도 감싸고 실제 IR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상태로 움직여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온열 치료를 받고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빛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로도 할 수가 있지만 이래서 이제 이건 이제 퀀텀 닷 LED인데 이제 퀀텀 닷 LED 이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과 필립스에서는 요즘에 파랑색 LED를 피부에다 붙여서 피부 미용에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혹은 녹색 같은 걸 가지고 피부가 상처가 있을 때 피부가 굉장히 빨리 낫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혹은 이거를 빨강색이나 혹은 적외선 영역대를 활용을 하면 이런 물리치료 같은 데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고 피부에 딱 달라붙고 이렇게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뭐 다 하얀색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로크는 뇌졸중이죠. 뇌졸중은 혈관 질환입니다. 심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혈관이 망가져서 심장 근육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뇌조직이 죽는 게 뇌졸중입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은 심장 만만치 않게 이제 타격이 크죠. 그래서 뇌졸중이 걸리면 보통 그러니까 중풍처럼 이제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신마비, 전신마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환자들을 위한 보조 기구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프로스테틱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보조 기구인데,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거나 혹은 손목만 움직인다고 할 때 여기에다 센서를 달아서 요 센서, 이 움직임을 가지고 요 휠체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학생이 휠체어를 다 조립했습니다. 조립하고 이 센서를 저희가 웨어러블하게 만들어서 스킨에다 이렇게 붙인 거고요. 여기에 붙인 거고, 저희 학교 저희 실험실에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이 손목의 움직임만 가지고 요 휠체어를 조절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돌아라, 서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라, 나와라. 저희가 이 동영상을 찍는데 누가 아래층에서 자꾸 엘리베이터 눌러갖고 이게 자꾸 다쳐서 동영상 찍기 좀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잘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근데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실 가장 궁극적인 또 어려운 목표 중에 하나는 인공 피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셨고요. 군인이었고 팔을 잃어버리신 분이고, 이 달파라는 데가 미국 국방성입니다. 그래서 국방성에서 지원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 거고, 인공 로봇 팔을 이 사람 어깨에다가 붙인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로봇의 센서들을 이 환자의 팔에 있는 말초신경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모토콜텍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관장하는 지역이, 이 모토콜텍스에 나온 시그널을 가지고 이 로봇 팔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실제 작년에 FDA 승인을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개에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 팔은 움직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표면에 피부가 있어서 피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따뜻한 것도 느껴야 되고 차가운 것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압력 센서가 제대로 없으면 아까 뭐 이렇게 이런 거 옮기는 거 보여줬는데 달걀 같은 거 옮길 때 달걀 다 깨집니다. 이게 압력 센서가 없기 때문에. 또한 저희 피부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따뜻하고 또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나면은 젖은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피부가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공 피부를 만들었습니다. 인공 피부를.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와 압력 센서, 온도 센서가 들어 있어서
피부랑 똑같이 온도도 느낄 수 있고 피부의 변형도도 느낄 수 있고 피부의 압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습도 센서가 있어갖고 피부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도 알 수 있고 밑에 히터가 들어가 있어갖고 체온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36.5도. 그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그래서 이 고무 재질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이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잘 늘어나고 밑에 히터를 켜주면 저희가 체온을 딱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피부를 가지고 악수를 하면 이 피부가 늘어날 때의 늘어나는 정도도 측정할 수가 있고 키보드를 타이핑을 할 때는 요 끝에 있는 압력 센서 그다음에 캐치볼을 할 때는 요 손바닥에 있는 압력 센서를 가지고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온도 센서하고 구분할 수가 있고 젖은 기저귀랑 마른 기저귀도 습도 센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돌볼 때도 따뜻한 손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센싱 시그널들을 어떻게 하면 요 신경에 잘 인젝션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요 센싱한 시그널들을 사실 정확하게 하자면 말초신경에다가 넣어주고 말초신경에서 들어간 시그널은 척추를 따라서 뇌로 갑니다. 뇌에 센서리 콜텍스로 가고요. 센서리 콜텍스에서 나온 시그널을 프로세싱한 게 모터 콜텍스에서 커맨드가 나오죠. 그 명령이 나오면 그게 다시 스파이널 코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왔을 때 이 로봇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사용되는 명령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양방향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이런 센서 일렉트로드 어레이, 그러니까 뉴럴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일렉트로드와 그러니까 요 센서 로봇과 요 뉴런들, 이 말초신경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실제로 이게 말초신경입니다. 말초 너브라고 되어 있죠. 너브 신경입니다. 신경에다가 이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얹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나노 와이어나 나노 파티클들을 넣어서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활성산소 같은 게 생겨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염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쥐 다리 영역에 있는 말초신경에다가 프레셔 센서 시그널을 넣어주면 척추를 따라서 뇌로 전달이 되고 그걸 저희가 뇌 측정을 해주면 아주 잘 매칭된 시그널들이 잘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바이오 전자소자를 만드는 겁니다. 바이오 전자소자. 근데 바이오 전자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고성능의 센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배터리, 무선 통신 기능, 뭐 파워 제너레이션, 데이터 스토리지, 그다음에 센서, 일렉트로닉스, 뭐 인터커넥션, 무선 통신, 뭐 이런 모든 기술들을 나노 과학 가지고 해결합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붙이고 삽입하고 그러니까 몸 안에 임플란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가 만든 퀀텀 다 LED를 이제 피부 위에서 이렇게 킨 거고요. 뭐 혹시라도 뭐 더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장시간 동안 1시간 동안 했는데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